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경기도 수원에서 엄마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부모님께서 바로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80년대 초반 태생인 지금의 아저씨들이 한창 중고등학교에 다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서 뭔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때 IMF가 왔습니다. 맨날 뉴스만 틀면 어디 기업이 망했다, 어디 구조조정이 들어갔다고 하며 코스피 지수는 곤두박질을 쳤고 기업들이 헐값으로 팔려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청춘을 다 바친 회사였는데 설비가 몇 대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해왔던 곳이었는데 그 회사도 몇 번이나 망할 뻔했습니다. 비슷한 업종의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그때 다 망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바로 옆 회사의 사장이 도망갔고 거기 사원들은 밀린 급여 한 푼도 못 받아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TV를 거의 안 켰습니다. IMF 전만 해도 아버지는 항상 집에 오시면 TV부터 틀어서 뉴스부터 보시던 분이었는데 신문도 계속 보시다가 그때부터는 아예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TV나 신문이나 자고 일어나면 부도 소식밖에 없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던 아버지였는데 얼마나 우울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급여가 대폭 깎였지만 그나마 급여라도 있었으니까요. 회사 망해서 밀린 급여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해 겨울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이사했지만 그때 1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집이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족들이 모두 죽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시는 아버지와 나와 동생의 도시락을 싸시려고 일어나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우셨다고 하십니다. 속은 뒤집힐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몸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주방으로 향해서 가스불을 켜려고 했던 순간 그때 내 여동생 덕분에 살았습니다. 동생이 일어나서 소리친 거예요. 엄마, 가스 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크게 소리치자 나랑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방에서 마루로 나오니 집안의 가스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태를 파악하시고 집에 있는 문은 다 열어두셨습니다. 집안의 가스를 빼내시고 나서야 겨우 괜찮아졌습니다. 왜 어머니는 몰랐을까요? 어머니는 축농증이 있어서 후각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스 밸브를 확인해보니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고 가스 호스 끝머리가 약간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어제 저녁에 확인하고 잘 때까지 괜찮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 거냐며 깜짝 놀라셨죠. 어머니는 자주 이런 걸 확인하고 주무시거든요. 지금은 가스 경보기가 설치된 집들도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죠. 겨울이라 문을 다 닫아 놓았던 그때. 내 동생이 몇 초만 늦게 일어났다면 뭔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게 집안에서 시작된 이상한 일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집에 가스 노출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한창 쓰러질 것 같던 회사를 세우기 위해 며칠 숙식하시다가 새벽에 들어오셨습니다. 씻을 기운도 없으셔서 마루에 있는 소파에 대충 누우셨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집 구조는 마루에서 베란다가 보였고 안방에서 불을 켜거나 끄면 베란다에 비치기 때문에 마루에서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셔서 눈이 감기려는 순간 안방에서 불이 갑자기 켜지더니 몇 초 지나고 다시 꺼지고 또 켜지더니 다시 꺼졌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니 짜증이 나셨죠. 일어나서 뭐라 할 기운도 없고 속으로 저 여편 내가 미쳤나? 왜 이 새벽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지? 하며 고개를 돌리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후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아버지는 깨어나자마자 그때 겨울방학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은 친척 집에 갔고 아버지 혼자 집에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안방에 불은 제대로 꺼져 있었고 안방은 어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가셔서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사가 잠시 문을 닫는 날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회사의 설비들을 점검하시다가 자재 창고를 점검하시던 중
유독 한 줄이 길게 서 있던 플라스틱 파레트를 보고 저거 무너지면 위험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던 중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파레트가 아버지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그때 슬라이딩을 하여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비뼈 2군데에 금이 가셨고 팔과 무릎도 다쳤습니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았으니 됐다며 웃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 증상도 나오고 결국 전치 사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아버지가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된 날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고 그날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를 찾아 서랍장에서 손을 대었는데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어머니를 찔렀다고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루에서 어머니를 따라가셨는데 어머니 뒤로 뭔가가 서 있었고 그것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아니라 그 당시 누군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귀신 목격 사건 후 집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상한 일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긴 적은 그 후로 없었고 아버지는 무당을 찾아가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고향 친구들과의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모임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도중에 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 IMF 때 물가가 급격히 오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고속버스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버스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했지만 다행히 목적지에 가까운 시점에서 버스의 뒷바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도착하셔서 고향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친구들 중 한 명이 어머니를 보고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뭐 물어본 거 아니냐? 며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그 후 아버지와 고향 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분위기를 돋우던 중 그 고향 후배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술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형님, 집에 안 좋은 일 없으셨소? 그 후배는 마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확신한 듯한 말투였고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왜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배는 형수님 뒤에 다른 게 보이는데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배는 어머니가 입고 있던 코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코트 어디서 사셨죠? 어머니가 벗어놓은 코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후 그 후배는 그 코트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코트는 당시에 IMF로 물건을 싸게 파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 부모님께서 장을 보러 가서 우연히 사게 된 물건이었습니다. 그 코트는 백화점에서 팔던 물건이라며 공장이 망하면서 공장가로 팔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가격은 싸게 주고 사왔지만 그 코트는 겉보기에는 고급스러워서 수십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 코트가 집에 일어난 이상한 일들의 원인이라 생각되었고 아버지는 코트에 대해 다시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배는 코트를 만져본 후 이거 중고품입니다. 새 것처럼 손질을 해서 파는 물건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라며 그 코트를 빨리 처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코트를 불태우기로 결심하고 마을회관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내고 그 코트를 불태웠습니다. 그 코트를 불태운 순간 유난히 큰 불길이 솟아올랐고 그렇게 코트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집에서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배는 신병을 앓은 사람이었고 귀신을 보거나 점을 볼 줄 알았지만 그런 걸 되게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배는 술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형님 회사는 다시 일어날 거고 잘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기사회생하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자식 복이 크고 노후에 즐거운 일만 가득할 것이라는 이야기였고 셋째 예언은 집을 이사할 때 방향을 남쪽으로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아버지 회사도 크게 성장하고 가족 모두가 점점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종가집. 나는 종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종가집은 아니고 정말 평범한 집입니다. 어찌 보면 거품을 다 뺀 그저 편안한 종가집의 장손일 뿐입니다. 그래서 30이 넘은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모든 것이 부질없었음을 깨닫고 나서
허무함에 말하는 넋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6개월간 긴 잠을 주무시다 편히 하늘로 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셨던 할머니는 임종 당시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근처에 있었지만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5개월 동안 나는 2번의 상을 치렀고 몸도 마음도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독하다는 연락만 받았고 저번 외할머니의 임종 때도 이렇듯 간발의 차이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러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른들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약 3시간 동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후에 시신을 식장에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내 속은 검게 타버렸습니다. 내 속이 이렇게 탄데 상주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아들 둘에 딸 넷을 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들과 지내면서 즐겁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여느 가족들과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정말 무서운 정도로 이기적이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시신 앞에서만 눈물을 보였고 그 외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고 안타까우면 시신 앞에서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빈소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빈소에는 상주인 우리 아버지와 나만 지키고 있었고 그 잘난 딸들은 자기 남편들과 손님들과 즐겁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 신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부질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맏며느리인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 없이 장례식장 측과 싸우고 계시고 그 잘난 딸들은 음식과 술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시누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할머니 방을 둘러보신 후 우리 집에 모였을 때 아버지는 정산에 대해 얘기하셨고 그 잘난 딸들 중 한 명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내 믿음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다며 자신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배워왔고 친척들도 동등하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 외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후에 아버지는 어차피 부해금이 들어왔으니 다 돌려줄 생각이셨다고 하시며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며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때부터 우리 가족 이외의 친척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우리 가족 이외의 친척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그들은 더 이상 고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88년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가신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여담으로 사무제 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주변을 맴돌고 할머니의 옷가지를 태울 때 그 나비가 내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잠시 넥타이 위에 앉았다가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우리 집 개가 갑자기 으르렁대고 짖는 걸 보니 생전에 와보지 못한 손자의 신혼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키가 큰 남자의 죽음. 어느 작은 마을에서 A라는 190cm의 큰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는 난폭했고 작은 일에도 원한을 품고 꼭 보복을 하는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워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잡아 얼굴이 보라색으로 부어오를 때까지 때려 폭행죄로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연고도 없는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쌓이는 간경화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장의사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의사 B는 A를 무척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고가 없어 염을 해줄 사람이 없다며 마지못해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체를 닦고 가장 싼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가장 인기 없는 스님을 무리하게 끌고 와서 경을 읊도록 시켰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장례 과정이 끝나고 관을 화장터에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장례식 일정과 겹쳐 A의 관은 영구차에 실을 수 없었고 그래서 B는 트럭 짐칸에 관을 싣고 유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트럭이 돌을 밟아 관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B는 짐칸과 관 사이에 다리를 끼워버렸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복합골절이 일어나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B의 사고는 자업자득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례식에서 경을 읊었던 스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A의 장례식에서 돈을 아끼려고 관도 가장 싼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0cm라는 큰 키에 맞는 특별한 관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A의 시체 무릎 아래 부분을 톱으로 잘라내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녀의 원한.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친구 Y양과 함께 겪은 사건입니다. 같은 반 친구인 T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자살한 T는 손에 대못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T는 모두에게 미움받고 있었기에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우리 반에서 나와 Y양, 담임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T의 상담을 자주 했고 T의 어머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T의 어머니는 선생님이 그렇게 신경 써 주셨는데도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Y양과 함께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 갑자기 웃기지 마, 맘태지 주제에 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Y양이 말한 것인가 싶었지만 Y양은 아무 일 없던 듯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환청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3일 뒤 방과 후에 Y양과 함께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모니터를 봤고 자살 사이트 영령의 모임에 스레드가 나타났습니다. 그 스레드에는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과 왕따 당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사이트는 아마도 T가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Y양은 계속해서 마우스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곤 사이트의 마지막에 있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곳에서 재생된 동영상은 우리가 학교에서 본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T의 남자친구와 담임 선생님이 키스를 하고 있었고 T는 그것을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화면이 바뀌고 체육창고가 등장하며 N 선생님이 양손이 묶여있고 T가 대목과 망치를 들고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여 교무실로 달려가 선생님을 불러 체육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N 선생님이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도망쳤고 괴성을 지르며 의식을 잃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Y양과 내가 봤던 동영상은 경찰 조사 후 T의 자살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은 지금 그 사이트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T의 원한이 그 사이트 안에 남아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마을의 신비한 사건. 이 사건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봄날의 따뜻한 날씨였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불빛이 깜박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냥 시골 마을에서 흔히 있을 법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소문은 확대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집을 피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집에 갔을 때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집이었고 여러 세대가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 집은 결국 방치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그 집을 다시 살기 위해서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 집을 들어가겠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모여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낡은 모습이었고 몇몇은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발을 떼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집안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 같았고 점차 그 소리는 큰 소리로 변하며 갑자기 집안이 이상하게 온도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집의 문은 이상하게 열려 있었고 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갑자기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은 여전히 비어있고 밤마다 아무도 보지 않은 불빛이 깜박인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상한 손님.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밖은 어두웠습니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손님은 멀리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오기 전에 나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문 열리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앞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고 손님이 올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누구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그림자는 멈추지도 않았고 천천히 다가오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 손님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는 급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후에는 그 그림자가 사라졌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그 그림자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그 집에 올 손님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가 방에 있으면 문이 가끔씩 이상하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돌아온 자. 이 이야기는 내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예전부터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 있던 집이었고 그 친구는 항상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집에서 혼자 있던 중 집안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 친구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주방이었고 주방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서 어릴 적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 아직 너랑 함께 있잖아라고 말이죠. 그 친구는 깜짝 놀라서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시 돌아오자 그 친구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후로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 집은 다시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밤의 목소리. 이 이야기는 내가 자주 듣던 소리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밤에 자주 일어나는 이상한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 소리는 항상 한밤중에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밤의 목소리라고 부르며 그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의 영혼이 돌아왔다고 믿었죠. 그 소리는 매일 밤마다 들리기 시작했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주로 늦은 밤에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귀신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고 반복적으로 들리자 사람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혹은 누군가의 원한을 가진 영혼이 돌아온 것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집 앞의 숲.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집 앞에는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숲이라기보다는 작은 정원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자주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숲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버지와 나는 숲을 거닐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숲 한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무를 긁는 듯한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였죠.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당황스러워하며 소리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숲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혼자서 숲속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그를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숲으로 사라지자 아버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숲은 점점 더 기괴한 느낌을 주었고 몇 주 후에는 그 숲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실험을 통해 그 숲 속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누구도 그 속을 제대로 조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숲을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숲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도로에서의 만남.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고 우리는 고등학교 근처에서 조금 벗어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던 중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몸을 움츠리고 길 건너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남자는 이상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이 맞지 않았고 목소리도 떨리는 듯했습니다. 친구들은 당황스러워하며 그 남자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고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런 상태로 서 계신 거죠?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갑자기 우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고 그 남자의 얼굴에 무언가 이상한 그림자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기 전에 우리는 뒤로 물러났고 그 남자는 다시 도로 한가운데로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진 후 우리는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었고 그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후로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생각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과 그 후의 기묘한 분위기는 내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비 내리는 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나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던 중 나는 도서관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몇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거나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도서관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문을 통해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고 옷은 다 젖어 있었지만 얼굴은 전혀 흠집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도서관을 돌아보며 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매우 비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와 마주쳤을 때 내게 다가와서 혹시 여기가 제 자리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한참 동안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폈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왔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 자리를 지나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다시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왜 도서관에 왔는지, 그녀는 누구였는지에 대해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나는 비가 오는 밤에는 절대로 혼자 도서관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신기한 손목시계.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겪은 사건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한 손목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계는 아무것도 특이할 것 없는 평범한 손목시계 같았지만 그 친구는 그 시계를 사기 전에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중고시장에서 그 시계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시계를 팔던 상인이 매우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사람은 이 시계를 가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친구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시계를 샀습니다. 그렇게 시계를 차고 있던 친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를 차고 나서부터 친구에게 계속해서 꿈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친구에게 시계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그 친구는 꿈속에서 그 남자에게 시계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매번 깨고 나면 시계는 여전히 그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친구는 시계를 차고 있던 날마다 주변에서 불안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 의해 크게 밀쳤고 그 후에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모든 일이 시계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친구는 결국 시계를 벗어놓기로 결심하고 그 시계를 중고시장에서 다시 팔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다시 그 시계를 판매한 상인에게 돌아가서 시계를 되돌려 주었고 그 상인은 무슨 말도 없이 시계를 받아갔습니다. 그 후 그 친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매우 이상하고 신비하게 들렸습니다. 친구가 겪은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계에 담겨 있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았습니다. 13번째 이야기 고립된 산속의 집. 이 이야기는 내 친구가 겪은 사건입니다. 그 친구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등산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려져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고 결국 친구들은 산속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한참을 헤매다가 우연히 한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집은 마치 사람들이 오래전에 떠난 집 같았습니다. 집 앞에는 오래된 의자와 작은 정원이 있었고 친구들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낡고 어두운 분위기였지만 친구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친구들은 거실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그때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같았고 친구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친구들은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친구들은 두려운 마음에 급히 집을 떠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친구들은 집에 돌아왔지만 그 집의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집은 현실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들이 다녀온 곳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그 친구는 그 집에서 느꼈던 기운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4번째 이야기 사라진 길.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우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유명한 고즈넉한 길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 길은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길을 걷다가 점점 길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을 잘못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걷다가 점점 주변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끝에서 어떤 여자가 보였고 그 여자는 먼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보고 놀라서 돌아보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길은 이제 어떤 힘에 의해 우리를 감옥처럼 갇히게 만든 것처럼 길이 계속 변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없었고 그 길은 마치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15번째 이야기 노인의 경고.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어느 날 나는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중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길을 걷고 있던 나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너 앞으로 조심해라. 그 노인은 내게 그런 경고를 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나는 길을 가던 중 사고를 당할 뻔했고 그 노인의 말이 떠오르면서 나는 그 사고를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노인을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노인의 말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노인은 왜 그런 경고를 해줬을까요? 그리고 그의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그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생각하고 있습니다.